지난달이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제 곳곳에서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보호 실태와 그리고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잠잠해졌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SKT 해킹 사건을 처음 안 게 한 4월 한 말쯤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4월 18일 날 최초에 SKT 쪽에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곳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정보 합동 조사단에 의해서 계속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게 5월 19일 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 정보까지 이제 탈취를 당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나오니까 1차 발표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가입자 식별 정보라든가 이 정도만 해킹이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성 코드도 한 25개 정도가 더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성 코드가 29개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IMEI라고 해서 기기 고유 식별 정보까지 탈취가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대응 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가입자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어떤 보안에 대한 이제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시각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유심 칩을 교체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교체하신 분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뭐 유심칩 교체는 이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간 정보가 완전하게 뭐 삭제가 된다든가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사기도 있고 붙여넣기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심 교체 서비스도 있고 유심 보안 서비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지금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그런 유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식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SKT 입장에서는 지금 최소한의 뭐 안전장치라든가 어떤 대책을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유심 교체 서비스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SK텔레콤 말고 KT나 LG나 두 군데는 안전한 건가요? 글쎄요,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들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킹 사고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 KT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뭐 중간에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 LG도 최근에 2023년도 이런 쪽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된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SKT까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연 이제 통신사를 다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고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통신이 국가 기반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통신이 마비된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통신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 통신 3사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쓰는 휴대폰이라든가 내 통신 장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라든가 불안할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LG도 그렇고 뭐 KT도 그렇고 뭐 지금 SKT도 그렇고 어떤 이제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2012년도에 이제 KT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 정도가 넘게 투자를 했었고 LG도 뭐 실질적으로는 뭐 600 얼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쓴 비용은 한 1,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SKT 같은 경우는 마켓시어가 거의 50%에 육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뭐 한 800억 정도뿐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쪽에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의 우려도 지금 잠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보니까 KT는 지금 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규모가 커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LG U+도 사실 저 그래프보다는 많은 한 800억 정도. 그런데 SKT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근데 뭐 이제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이제 그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비재무적인 활동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규제 체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규제에 어떤 부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비용으로서의 어떤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의 전체적인 볼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대당으로 쓰고 있는
전화기 대당으로 따지면 저 1,000억이라 그래봤자 한 대당 뭐 몇백 원, 몇천원밖에 안 쓰는 건데 금액상으로는 솔직히 적은 것 같고 근데 그러네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저렇게 정보 보호에 쓰는 비용이 저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용 어떤 투자를 하면은 정보 보호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개발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면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투자를 계속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또 해킹해서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또 한쪽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투자를 계속하면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을 든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어떤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그 공격해서 마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탈취하려고 이제 계속 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패를 든 이런 기업체라든가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뚫으려는 창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이제 디펜스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안에 대한 투자 비용은 뭐 물적, 인적 뭐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른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에 대한 인력. 왜냐하면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게 그 보안에 대한 인력이 그 정도 갖춰져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 기술적인 장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 뭐 이게 시야 뭐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뭐 감가상각이 뭐 이게 될 수는 있겠지만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계속 갖다 놔야 되죠. 그리고 솔직히 기지국 위치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지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기지국을 새로 만든다든가 거기에 들어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안은 어떻게 보면 뭐 이 금액이 1,000억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것이다. 아니면 뭐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뭐 투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계속 뚫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 다 비용이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서 봐야 되고 또 특히는 요즘에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통해서 제3자가 자기네 어떤 서버에 접근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방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그 행위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그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었을 때는 이게 해킹이 맞다. 이런 패턴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또 축적하는 기술 뭐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 가지고 어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개인정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 보면은 사실 인터넷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주민등록번호 쓰는 거 일상이고 또 뭐 SNS 사용하면은 거기 개인 사생활 다 노출되고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한참 딥시크 나왔을 때도 이제 챗 GPT 안 쓰고 딥시크 쓰면은 개인정보 다 유출되는 거 아니냐. 특히 중국 플랫폼 쓰면 더 그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원래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개인정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2개 이상 정보가 결합해가지고 사람을 식별한다든가 대상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건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식별할 수 그래서 대상을 특별하게 이제 사람이 되겠죠 대부분이 이 식별할 수 있으면 그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치는데 전화번호 하나만 갖고는 할 수 없는데 이름 옆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으면 이게 누구의 전화번호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개인 정보가 단순하게 텍스트 형태의 이런 정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생체 정보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부분이 다 개인 정보가 됐거든요. 특히 뭐 최근에는 강남 쪽에서 어떤 이 생체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어떤 생체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리고 이 실체적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릴 수 있어도 그런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이런 이슈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국 플랫폼에서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정보가 다 수집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의혹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단순하게 우리가 치는 어떤 검색어 이 정도 수집하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자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부분을 많이 입력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자기가 치는 패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했으면 거기에 로그인할 때 분명히 자기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름, 뭐 거주지 이런 부분까지 다 수집하거든요. 근데 그 수집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그 중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사로 보내는 과정상에서 그 외부의 해킹이 발생할 소지도 약간 있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간 다음에 또 누구랑 또 공유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지금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네. 이제 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아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드웨어가 털리는 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터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그걸 아이디, 이름, 그걸 마케팅에 쓰려고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한 명당 300원, 500원씩 해가지고 파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씩 팔거든요. 근데 네. 진짜 웃긴 게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아이디 삽니다 쓰면 파는 사람이 쫙 나와요. 지금 우리 이미 공공재로 네. 막 팔리고 있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털리고 있는 이미 거네요. 다 털렸죠. 이미 다 털린 게 그걸 DB화시켜서 팔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크 메일이나 피싱 메일이 계속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국회나 국가에서 최소한도 그걸 파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원천적으로 이걸로 돈을 못 벌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해킹을 안 하지. 이걸로 돈을 벌 수단이 생겨 있으니까 자꾸 해킹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만 네. 털면 네. 팔아서 돈으로 몇 억씩 그냥 몇십억씩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게 뭐 예를 들면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이런 데서 못 팔게 딱 막아버리던가 네네. 강제로. 근데 그걸 못 한대요. 국회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막아버리던지 왜냐면 그게 또 이제 밖에 있는 회사잖아요. 구글도 미국 그렇죠. 회사, 예, 예, 페이스북 미국 예. 회사. 네네. 그러다 보니 네이버는 때려가지고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의 정책이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원칙적으로. 외국 쪽에다 서버를 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제권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해킹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과시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 그러니까 과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예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해킹을 했다. 지금도 네. SKT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올해 4월 뭐 19일 날 실질적으로 18일 날 실질적으로 그 이 백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지만 그게 심어진 지가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SKT 해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만약 데이터를 갖고 가서 예. 어떤 뭐 다크 앱이라든가 아니면 오픈 앱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알 수 있었겠죠. 이거 봐라. 내 전화번호, 내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내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어디서 분명히 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예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커 갖고 금전적인 이득만 편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과시욕 아니면 정말 이거는 어떤 사기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국가 기반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과시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정보법에는 분명히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살급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 다만 이게 대형 포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운영이 뭐 이거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이제 거예요. 걸릴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해외에 기반을 두고 이 접근하는 애들도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뭐 팝니다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사기성 팔진 않고 과거에 실질적으로 뭐 이 자기네가 했던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을 위해서 계속 그 우려먹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의 대화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판단을 해놓고 나중에 뭐 단속이라든가 해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속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 대형 포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계속 개인정보를 뭐 팔고 산다든가 불법적인 뭐 음란물을 판매한다든가 뭐 그걸 공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인 입장에서 가장 내 정보가 유출됐을까봐 걱정이 되는 사안은 이제 뭔가 금전적인 손실인 경우들이 네네. 많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콜드월렛에 넣어놓지 않으면 이거 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대통령 후보들 다 내놨잖아요. 지금 가상자산 산업 육성하겠다. 네네. 그러면은 뭔가 보안부터 강화하는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안은 뭐 특정한 뭐 가상자산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예. 전체 산업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SKT 요 사태를 보면 그 이제 가입자 식별 정보 특히 이제 유심히 있는 정보가 이제 탈취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가 탈취당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이제 네. 그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어떤 뭐 그 코인을 이체한다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서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스팸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네.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줘. 너 누구누구 맞지 않냐. 그래서 정말 이게 뭐 특정한 거래소에서 보내는 것처럼 믿게끔 해가지고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맞아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탈취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한 4, 5년 전
근데 그 정도 이고 최근에 이제 재단을 네. 통해서 뭐 대표적인 뭐 게임 만드는 뭐 이런 재단도 있었고 작년에도 뭐 몇 개 재단이 이렇게 해킹당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킹 시도는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몇 년 전에 지금 한 5, 6년 됐죠.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이후에는 어떤 보안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안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선 공약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보안이 제일 우선이 돼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안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떤 탈취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그 거래소는 아마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환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개인 지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그렇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제 자기가 꽂았을 때 해당 사이트가 가짜인 사이트도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다 거기 보관하고 있는 이제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는 뭐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뭐 이런 부분이 또 탈취당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안은 어떤 기업의 어떤 국가의 어떤 개인의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져야지만 철저하고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